예, 지금부터 222차 현대왕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민환 연구원님, IM증권의 장민환 연구원님을 모시고 2024년 제약 바이오 섹터를 리뷰하는 시간을 지난 12월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2025년에 대한 전망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국내 제약 바이오의 유망 투자 종목, 몇 종목, 특히 핵심되는 종목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요. 투자 포인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환 연구원님은 IM증권의 제약 바이오 섹터를 담당하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서처시고요. 그전에는 SK케미칼 바이오 투자팀의 매니저로도 계셨습니다. 예, 그럼 장민환 연구원님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정보부터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이제 25년도 전망을 좀 하면서 투자 유망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어떤 단계에 우리 기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024년도에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24년도의 의미를 섹터의 펀더멘털이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갖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펀더멘털의 개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했다면은 25년도는 이제 이런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이제 기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게 이제 코스피 상위 기업들의 매출 합산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오른쪽이 영업이익 합산이에요. 근데 20년부터 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정도의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탑라인도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25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이제 이 오렌지색으로 그려놓은 이 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일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저희 섹터가 계속 성장을 하는 섹터인데 그 성장이 25년도에도 유효하구나.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기업이 그 매출을 내고 거기서 이제 비용을 이제 제하고 나서 얻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큰 폭으로 영업이익 성장을 하는데 이제 기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느냐 보시면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주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총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는 셀트리온 그리고 미국에서 엑스코플이라는 약을 직판하는 SK바이오팜 그리고 유한양행이랑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이제 신약 승인의 열매를 맺은 이제 유한양행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국 진출을 한 녹십자 그다음 뭐 알테오젠과 이제 머크가 딜을 했죠. 그러니까 머크가 이제 키트로다 SC를 그 알테오젠의 기술을 통해서 출시를 할 것이고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사업 성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을 왜 봐야 되냐면요. 결국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100이라고 보면은 40%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의 약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크고 경쟁도 치열한 만큼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약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가치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보험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들에 의해서 약가가 어느 정도 눌려 있다면은 미국은 높은 가치를 갖는 신약에 이제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약가를 줌으로써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하는 기업들은 큰 폭의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승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1월 13일부터 16일 동안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국내 기업들도 참여를 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저희 경쟁사라고 하면 경쟁사, 그리고 협력사라고 하면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번 이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SK 바이오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이제 2024년도가 BEP 달성의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판관비를 깔아놓고 이제 그거를 미국에 직판망을 까는데 쓰고 엑스코프리가 이제 처방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처방이 이제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는 동안에 판관비는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가 그 판관비와 이제 매출이 닿아서 BEP를 달성하는 구간이었다면은 25년도는 판관비는 통제를 하고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큰 폭의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SK 바이오팜이 팔고 있는 엑스코프리라는 약물은 경쟁 신약 대비해서 처방 추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엑스코프리이고요. 이게 이제 나머지 경쟁 약물들인데요. 경쟁 약물들이 이제 조금 완만한 이런 그래프를 보였다면은 이 기울기가 높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거를 받는 이제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그 속도가 경쟁 약물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의미는 의사들이 이 엑스코프리를 처방하고 싶은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전망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의 매출을 미국에서 기록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왜 엑스코프리를 처방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뇌전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방할 수 있는 약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내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뛰어난 게 중요하냐? 효능이 가장 뛰어난 게 의사들의 처방 요인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first line에 쓰이는 약물, 그다음 두 번째 쓰이는 약물들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쓰이게 되는데요. 조합해서 쓰이게 되는데 이런 약물들을 되게 많이 복용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섞어서 복용을 해도 발작 소실이 일어나지 않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처방을 하는 순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단일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약이 듣지 않을 경우에 두 번째 단일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약이 듣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째 단일제를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첫 번째와 단일제 두 가지를 섞어서 병용 약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증상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이 약 30% 이상 나타나 있고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엑스코프리와 같은 브랜드 의약품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앞선 약물들을 여러 개를 복용을 해도 이게 환자들이 질병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약값이 높은 브랜드 의약품까지도 처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효능이 높은 것이 의사들이 처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코프리의 임상 3상 결과를 보시면요, 발작 소실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약이 약 1% 정도의 환자들이 발작 소실을 달성을 했다면은 200ml, 400ml, 그러니까 엑스코프리 200ml, 400ml를 투여받은 환자분들은 각각 11%, 21%, 그러니까 위약 대조를 해보면은 한 10%에서 20% 정도의 환자들이 발작 소실을 달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경쟁력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 효능이나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약물들이고, 이게 이제 엑스코프리 약물을 이제 간접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 비교 이제 발작 소실 비율을 보시면은 다른 약물들은 이제 10% 미만의 발작 소식률을 보였다면은 엑스코프리는 10% 이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의 소식률을 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장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을 한 이후부터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주식 멀티플은 이제 EV, EBITDA 멀티플 이제 이런 거는 기업 가치를
이제 이 기업이 벌게 될 돈으로 이제 나누게 됨으로써 이제 그 멀티플을 구하는데요. 성장은 굉장히 먼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을 하고 있어서 가치는 높은데 당장 벌 돈은 적기 때문에 EV/EBITDA 멀티플이 막 100배 이상 이런 식으로 비정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5년도에 저희가 전망을 하는 금액을 보면은 이제 EBITDA도 저희가 가시화되는 수준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BITDA 그 수정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EV/EBITDA 멀티플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100배 이렇게 높았던 멀티플이 지금 한 40배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점점 이제 가시화되면서 그런 멀티플도 정당화되고,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성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둔화된다면은 멀티플을 정당화하지 못하면서 이제 주가는 하락세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업사이드와 이제 다운사이드를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업사이드는 그 세컨 프로덕트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엑스코플이 단일 제품을 팔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요. SK 바이오팜은. 근데 이제 세컨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품목이죠. 지금 그러니까 뇌전증 시장에서 깔아놓은 직판망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약물을 도입을 했을 때 이제 그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탑라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추가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업사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다운사이드는 없느냐? 이제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이제 것 중에 하나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쟁 약물의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경쟁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약물이 출시가 됨으로써 또 경쟁이 새로 생기는 게 저희 이제 의약품 시장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제 새로운 경쟁 약물도 출시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논,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요. 제논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임상 3상 결과를 공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진입 시점은 빠르면 26년, 늦으면 27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년도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약물이 이제 그러면은 엑스코프리의 처방 추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 리스크 포인트를 잡는데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물이냐면요. 이제 포타슘 채널 오프너예요. 그러니까 엑스코프리와 이제 기존에 있던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채널 블로킹을 해가지고 뇌전증을 조절을 했다면은 비교적 신규한 기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륨 채널을 오픈함으로써 뇌전증을 조절을 하는 약물이고요. 지금 임상 2상 결과가 이제 꽤나 예전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한 환자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발작 소실, 그러니까 이제 부분 발작 적응증에서 임상 결과를 안정성이랑 유효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재현하기 위한 임상 3상 결과가 2025년도 하반기에 공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높은 효능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거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옛날에 공개가 됐던 2상 결과와 유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뇌전증 시장 같은 경우에 뇌전증 신약 승인을 받으려면요, 대형 임상 결과 2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 2상 결과가 공개가 됐고, 그거를 재현하기 위한 임상 3상 결과를 이번에 도출하는 이제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의 결과가 2상과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을 띌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2상 결과를 통해서 이 약물의 경쟁력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시면요, 2상 결과를 예전에 공개되었던 2상 결과와 이제 간접 비교를 해보면요, 좋은 약물이기는 합니다. 발작 감소율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도 높고, 무엇보다 이제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물의 유효 용량까지 천천히 올려야 되지 않고 한 번에 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 시장에 처방을 드라이브하는 요인은 효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효능 측면에서 발작 소실을 이제 높게 가져가는 엑스코프리에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그 정도는 미치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앞서서 이제 임상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엑스코프리의 효능이라면은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임상 2B상에서 8주 투약을 했을 때 발작 소실에 달하는 환자는 그렇게 높은 비율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코프리가 타이트레이션 기간을 많이 갖는다는 게 어쩌면은 좀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도 발작 소실을 달성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꽤나 높다. 그러니까 꼭 유효 용량을 천천히 올려가지고 그 용량을 완전히 복용을 해야만 이제 약효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약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는 2025년도에 처방을 굉장히 빠르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특허 만료되는 경쟁 약물들이 많이 특허가 만료되는 동안에 여기 보시면은 경쟁 약물들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죠. 근데 이제 엑스코프리 같은 약물은 저희 약물은 2032년에 특허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약물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는 동안에 시장의 경쟁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만약에 세컨 프로덕트까지 더해지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주가는 거기에 반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이제 이러한 경쟁 약물이 진입이 가시화가 되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스크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효능 비교를 간접적으로 해봤을 때 효능 비교가 우리의 처방 추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위협적이진 않고 각각 시장에서 그 뇌전증 시장에서 각각의 처방 그 랜드스케이프 안에서 각각의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시장을 나눠 가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레이저 티닙이 승인을 받으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주가 추이도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내려와서 이제 제자리를 찾은 상황이고, 최근에 보시면은 OS 데이터라고 하는 생존율 결과를 업데이트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주가 추이가 좋았던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한양행은 여러 가지 사업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전통 사업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약물도 팔고 있고, 그리고 뭐 유한화학이라고 하는 이제 저분자 화합물을 위탁 생산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유한양행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R&D, 그러니까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이미 기술 이전을 해서 상업화 단계에 이른 레이저 티닙의 이제 업테이크가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유한양행이 이제 레이저 티닙이 잘 팔릴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고, 요거에 대한 이제 요거를 이제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존슨앤존슨의 경쟁력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유한양행이 레이저 티닙을 이제 존슨앤존슨에다 기술 이전했고, 존슨앤존슨은 이제 유한양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 약물과 병용요법을 통해서 폐암 시장의 퍼스트라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시장은 타그리소가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서요,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타그리소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타그리소보다 높은 효능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안전성이 더 좋거나 이제 이런 측면들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효능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큰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초에 발표가 되었던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을 1년 이상 연장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아주 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존슨앤존슨의 그러니까 J&J의 프레스 릴리스를 통해서 1년 이상의 이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연장이 가시화됐다라는 이제 프레스 릴리스가 나왔고요. 이 결과는 이제 가까운 임상 학회를 통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타그리소가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이 이제 마리포사 2차 분석에서 한 37개월 정도, 그리고 플로라 임상, 그러니까 타그리소가 자체로 했던 임상에서는 38개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12개월이 더해진다는 거는 폐암을 폐암 환자분들이 첫 번째로 맞는 약물이 마리포사 약물, 그러니까 아미반타맙이랑 레이저 티닙의 병용이었을 때 약 50개월의 생존율을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당히 높은 연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
나와 있었던 이 2차 OS 분석 결과를 보시면요. 이게 페어마켓 2024년도에 나왔던 결과인데 이러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50의 선에서 가로줄을 그어 가지고요. 각각 선과 닿은 부분에서 이제 세로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게 각각의 이제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중간, 그러니까 생존율 중간 값이 되고, 요거를 얼마나 연장을 했는지가 지금 임상 의사들이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굉장히 큰 이제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의사들이 처방을, 앞서 이제 레이저 그 엑스코프리에서 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처방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드라이버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타그리소가 38개월, 여기 이제 회색 선이 38개월 정도였다면은 그 중앙값이 12개월 정도 증가를 해서 약 50개월을 달성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분석 결과에서 제가 예상을 했던 거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였는데, 이제 12개월을 달성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인식했던 것보다도 더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저희가 기대치를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기대치 이상을 반영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하루 만에 10%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판매하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이슈로 오히려 하락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타그리소를 파는 약물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약물이 그 회사인데요. 그러면 이제 타그리소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타그리소의 이런 마켓쉐어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는 한 1%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이 존슨앤존슨이 이제 미국에서 팔게 될 아미반타말 레이저 티닙의 병용에 대한 시장 업테이크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J 경영진이 이번에 JPM 헬스케어에서 얘기를 했던 게, 대표적으로 시장에 저평가된 파이프라인이 아미반타말 레이저 티닙이다. 이렇게 우리가 12개월의 연장을 했는데 아직 시장이 우리 주가 추이에 반영을 하지 않고 우리 기업 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는 거는 향후에 서프라이즈로 나타낼 수 있는 모멘텀과 캐탈리스트가 충분히 남아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글로벌 투자 이제 업종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앞서서 다가올 페어마켓나 아니면 아스코아 같은 학회에서, 뭐 저희는 ELCC라고 하는 유럽에서의 페어마켓 3월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데이터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5월 말, 6월 초에 발표를 하는 아스코에서의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업사이드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임상 결과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병용요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쟁 약물도 항상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타그리소를 파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왜 이렇게 퍼스트라인을 잘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편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반타맙이랑 레이저티닙은 주사제로 약물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맞아야 돼요. 근데 타그리소, 지금 1차 치료제를 장악하고 있는 타그리소는 안전성도 높고 이거를 경구용으로 편하게 복용을 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경영진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폐암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만든 것보다 이제 클리니컬 세팅, 지역 의료 환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복용을 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사제보다는 이제 이런 알약이 여전히 시장을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켓 쉐어를 여전히 방어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바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단순히 이제 편의성 측면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약물을 볼 때에는 안전성이랑 효능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타그리소가 안전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이제 아미반타맙이나 레이저티닙 병용보다도 높다 보니까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효능을
어느 정도 12개월이라는 연장을 안정성이라는 개선을 통해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저희가 항암제 시장에서는 효능이 굉장히 큰 드라이버로 작용을 하고 있고, 골드 스탠다드인, 그러니까 표준 지표인 오버럴 서바이벌을 12개월 이상 연장을 한 아미반타이어 레이저티닙의 업테이크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켓 쉐어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충분한 업사이드를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을 하죠.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가 블록버스터 출시를 할 건데 이거를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맡겨가지고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한테 이걸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CDMO가 납기를 하면은 그럼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CDMO라고 하는 거는요, CDO랑 CMO가 이제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인데요. CDO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의 개발에까지도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CMO는 생산에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CDO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5%에서 10% 정도, 많게는 10%, 작으면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CMO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로직스는 이제 CMO와 CDO를 이제 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CMO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MO 수주 금액도 19년부터 24년도까지 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업황을 저희가 볼 때 결국에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전망이 가능한데요. 수요는 이러한 공급 계약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만 봐도 이런 식의 굉장히 큰 계약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단일 규모로 최대였던 1.5조 정도의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연초에는 이거를 넘어서는 2조 정도의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위탁 생산의 대량 생산이죠. 그러니까 위탁 생산 중에서도 대량 생산을 하는 CDMO가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급 계약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수요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을 함으로써 매출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도의 전망치를 한 20에서 25%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4공장이 램프업을 하고 있고 5공장도 올해 4월에 이제 가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있잖아요. 지금 공장 그림을 넣어놓지는 않았는데요. 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을 지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걸 돌려가지고 생산을 해서 매출로 이어지려면은 수요가 견조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2025년도 4월에 돌아갈 5공장과 지금 이제 상업화 생산을 하고 있는 4공장의 램프업, 그러니까 생산 스케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말은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증설을 높은 수요가 이제 뒷받침함으로써 계속해서 매출로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PM에서 이제 볼만한 기업은 역시 론자입니다. 글로벌 1위 CDMO이고요. 매출 측면에서는 가장 큰 CDMO입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시가총액은 론자보다 작지만 성장성 측면에서 멀티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비싼 주식, 그러니까 멀티플이 가장 높은 이제 CDMO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증설을 수요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투자 포인트이고요. 론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냐면은, 론자는 매출이 24년도 플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4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YOY로 거의 20% 넘는 성장을 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4년도에 론자는 매출이 이제 플랫하다 보니까 성장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멀티플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론자도 이제는 성장을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사업부에 이제 부진하던 사업부를 스핀오프해서 내보내려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매출 플랫을 가져왔던 이런 캡슐 사업부를 정리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진한 사업부는 줄이고, 그다음 CDMO라고 하는 고성장 산업은 집중을 해가지고 2025년도에 고정 환율 기준으로 20% 정도의 성장을 할 걸로 이제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말은 CDMO 사업이 굉장히 좋구나. 그러니까 론자 입장에서도 이 수익성이 좋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CDMO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집중을 함으로써 기업 가치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전망을 할 때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성장이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점은 여전히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런 경쟁사들도 CDMO 사업에 집중을 함으로써 막 카파시티를 늘리는데 그게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이제 동물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카파시티를 보시면요. 예전에는 제약사들이 자체 생산하는 비중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29년까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 CDMO의 쉐어가 이제 과반 이상을 넘어설 것이다. 이제 이렇게 2029년도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제약사들이 이제 R&D 투자를 집중을 하고 생산을 하기 위한 카파시티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카파시티 생산에 대한 투자를, 그러니까 카파시티를 증설하는 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제 이거를 CDMO에다 맡기는 이제 그런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아웃소싱 트렌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CDMO 사업은 견조하게 유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전방 시장인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함으로써 CDMO 마켓 그로스는 8에서 10% 정도로 견조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이제 견인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블록버스터들이 출시가 됨으로써 공급 과잉보다는 수요가 여전히 높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증설을 하는데도 결국에 램프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이제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램프업이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그걸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론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로슈로부터 이제 공장을 인수를 함으로써 카파시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어요. 그게 이제 백화빌 시설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에셋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2025년도에도 확보를 많이 했고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보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화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요. 로슈에서 인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로슈를 고객사로 하는 그 묶여있는 물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적어도 2년까지는 로슈에다가 계속 납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경영진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고객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공급 측면은 우리가 이제 증설의 우려를 할 정도로 높지는 않다. 그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가동률을 굉장히 빨리 올림으로써 그거를 이제 매출로, 그러니까 카파시티가 늘어난 거를 매출로 이제 증가를 시키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높은 멀티플은 성장을 통해서 정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성장률이 얼마나 빨리 꺾일 것이냐, 경쟁 상황 아니면 이제 경쟁 현황 아니면 경쟁사들의 가동률이 올라오는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꺾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사이드는 뭐 이제 당연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물보안법과 같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우리 이제 막 그 점유율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수요를 더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드라이버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성장률 측면에서 더 이제 이점을 제공을 함으로써 주가 측면에서 더 업사이드는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론자 말씀을 드리는 김에 론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사업 모델이 조금 다른 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론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론자는 지금 이렇게 당연히 성장을 할 걸로 보는 약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체, 치매 치료제가 출시가 되는 항체 의약품, 그리고 저분자 의약품, ADC, 이제 이런 영역의 위탁 생산을 맡아서 하긴 하는데 그것 이외에도 앞으로 향후에 시장을 견인할 치료제들에 대한 생산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ADC는 뭐 당연하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같이 지금은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매출 규모가 작다는 거는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룸이 상당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규모가 작지만 CAGR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0% 이상인 부분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지금은 여기 시장도 작고 전망도 29년도까지 낮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얘가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걸 바이오텍이나 아니면은 제약사들과 함께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걸 이제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쪽에 있는 항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별도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보시면 EV 에비타 이제 이 에비타 멀티플로 한 40%, 30% 후반까지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게 나중에 항체가 조금 저물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기술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생각보다 이제 도태가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ADC도 이제 연내 DS와 DP라고 하는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을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기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리스크 높은 산업에 진입을 하기보다는 리가켄바이오나 아니면은 해외에 이제 유명한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이러한 기술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들에 대한 어느 정도 영역을 뻗쳐놓는 이제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도 이제 CDMO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글로벌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셀트리온인데요. 사실 셀트리온은 2025년도에 매크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헬스케어 섹터 전망을 할 때 이번에 바뀌게 된 트럼프 정부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헬스케어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환자들이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의료 비용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요. 우리가 정말 나중에 몸이 안 좋거나 높은 의료 비용을 내야 될 때 그것의 리스크를 다 같이 짊어짐으로써 낮추고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고 그거를 여러 명이 다 같이 나눠내는 게 보험의 의미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병에 걸리지 않으면은 그냥 보험료는 그냥 지출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그 의료 비용을 지출을 했을 때 우리가 낸 보험료로 그 의료비를 충당을 하게 되는 게 사실 보험의 정상적인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보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이제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원래는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게 개시가 되면서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죠. 그러니까 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거는 오바마 케어의 굉장히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험료는 내요. 근데 보험료는 내는데 아웃 오브 파켓 커스트라고 하는 환자가 직접 내야 되는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험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환자가 이걸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내는 비용이 낮아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환자가 걸린 사람한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헬스케어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약가가 높은 게 아니라 그 약가가 환자들한테 전가가 돼가지고 환자가 내는 아웃 오브 파켓 커스트가 높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 아웃 오브 파켓 커스트를 낮추려고 하는 게 이제 메디케어 파트 D를 리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RA 법안을 도입을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 IRA 법안으로 약가를 깎고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 프라이스라고 하죠. 약물의 표면 약가가 낮아지면은 자연스럽게 환자의 아웃 오브 포켓 코스트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게 바이든 정부였던 것이고요. 트럼프도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는 아웃 오브 포켓 코스트를 낮추는 것이고 약가를 낮추는 것인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전에 앞서서 이제 트럼프 1기 때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바이든 정부가 비교적 직접적인 약가이나 그러니까 CMS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제약사랑 직접적으로 약가를 컨트롤하는 것은 미국 의약품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 논리로 약가를 산정해놨던 시장에서 처음으로 약가를 정부가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의 기조는 약가든 헬스케어든 비용을 낮추는 게 투명성과 경쟁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을 강조를 하는 부분은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출시가 많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환자들의 비용도 내려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1기와 마찬가지로 2기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권장을 많이 할 정책들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게 존슨앤존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존슨앤존슨이 이제 당연히 이제 빅파마다 보니까 브랜드 의약품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됐을 때 약가가 어떻게 내려오고 마켓 셰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보시면은 ASP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의약품의 표면 가격에서 리베이트랑 할인을 제거하고 의약품을 파는 제약사가 인식하는 약가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를 한 다음에 여기 회색에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약가를 보시면은 경쟁이 심화가 됨으로써 이렇게 약가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바이오시밀러가 마켓시어를 막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잖아요. 그것은 바이오시밀러가 어쨌든 출시가 됨으로써 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도 내려오고 이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도 이제 점점 내려와 가지고 이 가격이 내려옴으로써 전반적으로 이 헬스케어 코스트를 낮추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ASP를 낮추는 역할을 했고 이러한 거를 이제 정말 환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메디케어 D 리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확대를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는 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매크로와 상황과 다르게 이제 주가 추이는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에 비교적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2024년도에 이제 투자자들의 많은 시선이 진펜트라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24를 돌아보면은 진펜트라는 그냥 기대치를 하회를 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좋았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침투율도 유럽에서 굉장히 좋았고 미국에서 새로 출시한 약물들도 업테이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펜트라를 제외한 모든 것이 좋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2025년도에는 진펜트라의 기대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아주 빠르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진펜트라가 출시를 된 이제 UC랑 CD 적응증이라고 하는 이제 IBD 적응증에서, 그러니까 이 First Line IBD 적응증에서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너무 진펜트라 하나만 지켜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셀트리온의 역량에 지켜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이외에도 신규 출시한 제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경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하나의 바이오시밀러에서 하나의 플레이어가 업테이크를 엄청나게 가져가는 양상보다는 작은 그 시장을 여러 개를 양분을 하고 그거를 여러 개의 제품을 출시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성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여러 제품의 개발에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결국 FDA나 EMA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 팔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역량들이 내재화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제품 출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전에 있던 약물들도 업테이크, 그러니까 마켓 셰어를 충분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에는 신약에 대한 얘기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JPM 헬스케어에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요. 바이오시밀러 하는 회사들이 그 기업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신약에도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걸더라고요. 그랬을 때 신약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을 때는 바이오시밀러로 어느 정도 막혀있던 상단이 열리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이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바이오시밀러 사업 이외에도 ADC와 같은 신약 전임상 단계도 열심히 진행을 해서 뭐 학회도 많이 하고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드라이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셨을 때 앞으로 이제 임상 단계에 들어가서 임상에서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신약의 가치도 어느 정도 주면서 기업 가치 상승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다른 이제 지금 이 앞서서 말씀드린 자료에서는 없지만 각각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국내 기업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라는 회사에다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이뮤노반트에서 지금 임상 결과 공개를 많이 앞두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와 상반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 약물이 효능을 얼마나 보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경쟁사도 당연히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제넥스라고 하는 기업이 정말 대표적인 경쟁사, 직접적인 경쟁사이고요. 이들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약물이 QOQ로 정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YOY 성장이 아니라 이제 QOQ로 계속 2% 정도의 성장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주가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은 높은 효능과 편의성, 그러니까 지금 이 비브가르트라고 하는 약물이 중증 근무력증에서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임상적 이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려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크고 그게 향후에 적응증 확장까지 커지면서 향후에 더 성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뮤노반트가 똑같이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엣지를 보여줘야 이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느냐? 결국에는 효능입니다. 그런 효능과 편의성입니다. 앞서서 이제 아제넥스 같은 경우에는 PFS 제형이라고 하는 주사기를 연내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제넥스가 가지고 있는 이 SC 제형의 주사기는 직접 투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맞아야 되고 한 9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1분 30초 정도 의료진이 투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20초 정도로 이제 줄인 게 PFS 제형을 개발을 했고 요게 연내 4월에 승인을 받아서 출시가 이제 연내에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는 오토 인젝터라고 하는 정말 수초 만에 투여를 할 수 있는 제형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요런 이제 편의성 측면에 더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Q랑 퍼스트 F의 임상 결과를 통해서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브가르트 이외에 효능을 보일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국 효능을 보여야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함으로써 이제 주가 업사이드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680mg에서의 효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뮤노반트 경영진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340mg랑 680mg 이렇게 두 가지 투여를 하는데 340mg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브가르트와 유사한 효능을 보일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 680ml를 더 높게 투여를 하면은 당연히 높게 투여를 하면은
효능이 더 좋을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680ml가 340ml보다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용량으로 효능 확보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680ml로 보인 중증 근무력증의 효능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브가르트가 가지고 있는 중증 근무력증에서 효능보다 더 좋다는 거를 보여야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서프라이즈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주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데이터 임상 데이터 발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3월 전에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이제 그레이브스병 그다음에 이제 치료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적응증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아직까지는 좀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임상 결과는 중증 근무력증이랑 그 다음에 CIDP라고 하는 적응증에서 먼저 임상 1분기랑 그 반기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 이제 주목해서 임상 결과 타임라인들 여기 정리를 해놓았으니 이제 임상 결과 나올 때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 종목들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랑요, 그러니까 주로 코스피였죠. 코스피 대형주랑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텍인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들 이제 글로벌리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는 이제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상업화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옛날에는 기술 이전 임상 1상 단계, 2상 단계의 기술 이전을 하면은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끝나는 이제 그런 모델이었다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정말로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수령을 하고 어떤 기업들은 실제로 그 신약을 판매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형 시장인 미국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크다는 거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이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보실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경쟁사는 어떤 엣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협력사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대표적인 게 JP 모건 헬스케어였고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앞으로 주목하셔서 이제 글로벌 바이오와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주목하셔서 투자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요. 요번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 2025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던 걸로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저희들이 투자자들 알아야 될 시사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대표적인 연내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요거를 바탕으로 섹터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10년 정도의 우리 XBI랑 이제 XLV라고 하는 헬스케어 섹터의 수익률이랑 JPM 헬스케어 전후로 발표되었던 M&A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M&A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JPM 네. 전후로. 그것을 이제 규모와 그다음에 이제 건수를 좀 나열해 놓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네. 그 건수는 제가 넣어놓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총 규모를 보시면은 막 완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낮아져 있었을 때 만약에 큰 규모의 딜이 발생을 하면은 수익률이 좀 높은 이제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딜이 반등을 했을 때 수익률이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딜이 반등을 했을 때 수익률이 반등을 했습니다. 반대로 딜 규모가 이제 떨어졌을 때 수익률이 좀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고 여기서도 이제 좀 꺾일 때 이제 이러한 수익률이 좀 내려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정말 큰 규모의 대형 M&A가 발생을 하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센티멘털을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수익률도 그러니까 우리 섹터의 주가 수익률도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보시면요.
존슨앤존슨이 인트라셀룰러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CNS 질환, 그러니까 뇌전 이제 중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울증 약물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조현병 약물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를 거의 이제 15 빌리언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M&A가 발생을 해서 이러한 트렌드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서 좀 함께 봐야 되는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대형의 M&A보다는 소규모의 딜, 소규모의 기술 이전 여러 건을 발생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빅파마는 큰 돈을 태워가지고 이미 상업화된 제품 여러 가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이나 제약사를 인수를 했다면은 그게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이제 저렴한 바이오텍들을 아니면 저렴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인수를 하는, 이제 적은 금액의 여러 개를 인수를 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게 중국 바이오텍이에요. 중국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풋이 쌉니다. 그러니까 R&D 인풋을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새로운 인사이트에는 정말 비싼 R&D 인풋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을 만드는 데에는 정말 오랜 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고 정말 많은 실패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은 그러한 리스크가 낮아지죠. 타겟에 대한 리스크도 낮아지고 모달리티에 대한 리스크도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만약에 미국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가 성공을 하거나 뭐 하나가 성공을 하면은 베스트 인 클래스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능 좋은 베스트 인 클래스를 여러 개를 저렴한 R&D 인풋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거를 저렴하게 업테이크를 해서 이거를 잘 쿠킹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다 내놓는 게 더 효율적인 사업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업 모델이 이것과 어느 정도 유사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섹터, 특히 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에 어느 정도 경쟁력 약화 아니면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국의 그 바이오텍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 기술적 업사이드 돼 있는데, 네. 혹시 M&A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M&A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뭐 그 회사의 위치, 아니면 기업 문화, 아니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레이오프나 아니면 이제 M&A 포스트 머지 인테그레이션에 얼마나 수용적이냐, 이런 것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했을 때 국내 기업을 M&A 하기에는 조금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BL 바이오 USA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중항체 ADC를 개발을 하고, 결국에 이제 이들의 사업 모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그냥 바이오텍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은 비상장 같은 경우에 상장이었다면은 그 자회사를 매각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D&D 파마텍과 같은 비만 치료제 만드는 기업도 맷세라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는데, 맷세라의 사업 모델도 이번에 상장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빅파마나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매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M&A는 아니지만 관련사들이 M&A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투자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국내 기업이라든가 국외 기업의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투자를 할 때 또 외국 사람들이 또 투자할 때하고 그 투자 포인트가 같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은 이뮤노반트가 1Q랑 이제 상반기에 임상 결과 되게 여러 개를 발표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임상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주가가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결과가 공개가 되기 전에 물론 일부 반영을 하죠. 그러다가 이게 임상 결과가 우리가 시장했던 것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주가 추이가 거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그 업사이드를 충분히 반영을 하는 시장인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임상 결과가 기대치를 하회를 하면은 그만큼의 다운사이드도 크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의 바이오텍은 바이너리 이벤트가 있고 그거에 이제 리스크 업다운 이제 포텐셜과 리스크가 상당히 큰 기업이다. 그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선반영되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됐을 때 그거를 충분히 소화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에 기대 심리를 많이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 심리를 먼저 반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각각의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먼저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임상 결과를 보고 들어가야지라고 했다가 이제 너무 업사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사실 성장주 투자의 매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는 펀더멘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던 펀더멘털리 기반을 한 투자는 향후에 제 위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타임라인을 길게 보시고 펀더멘털에 기반을 한 투자를 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본질 가치 네. 그 말씀이네요. 그 마지막으로요. 그 결국 신약이 이제 성공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네. 그럴 텐데 신약 그 파이프라인을 미리 보고 성공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정말 네, 네, 이제 어렵죠. 이쪽에 네. 정통하신 분들도 이제 네. 이거를 완벽하게 성공률이 뭐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리스크가 높고 그만큼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산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 리스크 업사이드 포텐셜은 유지를 하면서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결국에는 신약 개발과 이제 신약 개발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임상 데이터를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건데 그게 결과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한 이제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잘 나온 걸까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경쟁사랑 비교를 했을 때 잘 나온 걸까를 이제 분석을 하려면은 결국에 이제 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임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환자군 모집, 어떤 환자를 모집을 했고 그 환자들의 베이스라인 상태가 어떻고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이제 상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지금 시장에서 제공을 하는 효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단기간에 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가의 드라이버로 작용하는 게 임상 결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전 임상 결과나 아니면 경쟁사 임상 결과를 천천히 봄으로써 그 디테일들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으로써 상당히 리스크를 낮추면서 성공 확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IM증권의 장민환 연구원님 통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 2025년도의 핵심 기업들에 대한 진단을 정보를 들으셨습니다. 잘 분석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올리는 이 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환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